그럼 제가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재부 젊은 관료들 알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고집 부리냐? 아까 얘기했죠.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 이거에서 절대적인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서들에서 기재부가 예산 짤 때면은 아주 로비하고, 예? 맨날 기재부 들락날락거리면서 기재부 과장 좀 만나가지고 자기들 부서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기재부에게 특권입니다. 곳간 열쇠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요. 근데 남편이 돈 번다고 해가지고 주부가 그때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보고하고 돈의 용처를 설명하고 탓쓰라고 한번 해보세요. 요새는 그러면 그건 이혼감입니다. 예? 여성들이 전업주부들이 질식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꽂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재부가 딱 틀어지고, 예? 틀어지고 자기가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배분해 주듯이.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가끔 하는 얘기 보게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스베에 대해서도요. 이게 무슨 홍남기 부총리의 돈이냐? 국민들 돈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라고 잘 배분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권한을 준 건데 그걸 자기 집단에 자기 조직에 힘으로서 그걸 활용을 하고 앉았으니까요. 우리나라의 특권층들은요, 서양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특권층들에 비해서 나쁜 게요. 아까 우리나라 특권층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서 했어요? 매판성. 매판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공적 자원을 사유화시켜요. 국민이 준 권한을 자기 개인의 이득 추구에 사용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특권층들의 부도덕성이에요. 부도덕성입니다. 뒤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깨트리려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갑니까? 검찰이나 언론이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복을 하죠. 예? 보복을 하죠. 우리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까? MB정부 때 자원 예교하면서, 예? 자원 개발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엄청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혜 의혹, 무슨 이건 뭐 부실 이런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수사가 의뢰되는 게 있잖아요. 2018년도에.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속 미루고만 있고요. 그렇죠? 김진애 의원이 또 이런 이제 국회에서 지적을 했죠. 국민들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판사들이 기각률이 1%래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면은 항상 기각을 해요. 기각률이 100%인 거예요. 예? 아무리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걸 방어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1% 100%는 국민들이 이해 납득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의 카르텔, 판사의 카르텔, 예? 특권층들의 카르텔이 서로 밀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전우용 씨라고 역사학자 있죠. 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페북에다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우리가 7월 달에 슬픈 일이 있었었죠. 그때 이제 페북에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요. 이 땅의 여성들이 박원순 같은 남자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페북에다 글을 남겼어요. 전우용 박사가요. 그렇지만 언론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친여 성향의 역사학자인
전우용의 막말.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전우용 박사가 또 하나 이제 페북에 글을 남겼어요. 서민이라고 기생충 박사 있죠. 기생충 전문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 기자들이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서울대 출신 서민의 일침, 막말이 아니라 일침,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우용 박사가 억울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자기한테도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했으면은 친여 성향의 그러니까는 이 전우용이 막말했다고 했으면은 서민 교수에 대해서도 친야 성향의 기생충학자의 막말이라고 표현해야지만이 공평한 게 아니냐. 맞는 말 아니에요? 언론과 검찰이 왜 이렇게 불공평에 앞장을 서고 있냐 이거예요. 왜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런 매판적인 기득권의 카르텔이 붕괴될까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기득권을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들의 영달을 추구하고, 예? 재정의 독점권을 이용을 해서 기재부 관료들의 그러니까는 영달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기재부 출신들이 정부 산하기관에 제일 많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는 거 아세요? 공무원들은 뭐냐면 계급 사회다 보니까는 위로 올라갈수록 인사가 적체가 됩니다. 그러면 인사 적체된 인사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산하기관에 기관장으로 많이 내려보내요. 그걸 제일 많이 확보하는 데가 기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준 권한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공적 자원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개인의 이득 추구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예? 국민들이 준 권한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한테 적폐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기재부의 권한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헌법에 보게 되면요, 89조 4항이에요.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국가 재정 전략 같은 게 바로 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가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중심을 못 잡아주면요, 기재부 생각대로 그냥 이게 관철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54조에 보게 되면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57조에 보게 되면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라는 게 여기서 말 기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재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감액은 시킬 수 있어도 늘릴 수 없다 이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엄청난 권한인 겁니다.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예?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정부 조직법에 보게 27조에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재정만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예산, 기금의 편성, 정부의 돈은 다 그러니까 편성을 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장관이요. 집행, 성과 관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난번 지역화폐와 관련해가지고 조세현 연구가 나왔었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월 달에 지역화폐 2022년까지만 하고 폐지한다. 이런 발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조세현에서 기획과제로 해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
중앙정부에서 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재부 장관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예? 이건 누가 준 겁니까? 국민이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거라고요. 자기 개인 권한처럼 이렇게 이걸 사용을 하고 앉았다니까요.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예? 세제에 대해서도 다, 세제 관세도 다 이거 하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지만이 국가의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회수를 해야지만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기재부 관료 조직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나는 기재부 관료 조직에 충성한다. 조직에 충성한다. 기재부 조직에. 기재부 관료 조직의 이해를 그러니까 지키기,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안하무인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예? 자기는 쫓겨나도 이러다가 잘리더라도 영웅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쪽 미통당으로 갈지도 모르겠죠. 우리나라 기재부 총리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개 보게 되면은 저기 저 국민의 짐당에서 되게 영입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기재부의 장관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기재부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그게 바로 뭐냐? 특권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당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거죠. 칼라가 같죠. 자, 우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요.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이고 촛불혁명 정부입니다. 촛불혁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사회 대개혁을 과제로 출범한 정권입니다. 우리 2016년 겨울에 촛불 들면서 촛불 정부 만들기 위해서 촛불 정부한테 기대했던 것들 많이 기억들 하잖아요. 구호 외치면서요. 광화문 앞에서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무렵에 한반도는 완전 전쟁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태생적으로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가겠습니까? 적폐 세력들의 반발과 반동은 예상됐던 거예요. 예상됐던 거예요. 적폐 세력들이 대개 정권을 길들이게 할 때 가장 좋은 이슈가 뭔지 아세요? 한반도 문제. 예? 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단기간 내에 좋아지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만 되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무렵에 한반도 막 전쟁 위기가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17년 말까지요. 그러다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완전히 평화 무드로 바꿔놨었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소멸될 가능성을 보여주니까는 적폐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위기설을 그러니까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요. 예? 경제 위기설을 끄집어냅니다. 그해 여름에는 그냥 고용 참사론, 예? 가계 붕괴 막 이렇게 5월 달에 막 가계 소득 나오니까 막 그때부터 융당 폭격이 막 나왔죠. 2018년 5월이요. 그때부터 제가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흑기사라고 별명까지 붙으면서까지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니까는 이 엉터리 경제 기사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커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상황에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자 그해 10월 말인가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 못하게 연기시켰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안 하니까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전쟁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했죠. 배상 판결을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구실 삼아가지고 이건 구실이 될 수 없는 건데 수출 보복에 구실이 될 수 없는 게 WTO 규정에 돼 있어요. 예? 일본도 그래서 이걸 말 바꾸고 막 그랬죠. 아베가 경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요? 2019년 7월 달에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국내의 매판적인 특권층,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토착예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 토착예구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한 거예요. 안에서 토착예구들이 봉기를 하니까, 예? 문재인 정권 좌초시키기 위해서 봉기를 하니까는 바깥에서 본토 예구들이 지원을 한 거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깨시민들이 21세기 의병이 돼가지고 막아냈잖아요. 막아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만 단결하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깨시민들이 21세기 의병이 돼가지고요. 제가 제2의 임진왜란이다. 21세기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특권층에 결국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과제를 숙명으로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입장 속에서는 특권층 카르텔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검찰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적폐 세력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기소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다 막아줬잖아요. 예? 그렇죠? 언론 재벌, 기업 재벌들 다 막아줬잖아요. 검찰이요. 사법부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출범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에 상징하게 되면 조국규 여사였잖아요. 민정수석하고 조국규 여사한테 법무부 장관 임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완전히 그냥 확살시키는 공격이 총공세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난이죠. 윤석열의 난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매판적 특권층하고 검찰이라는 엘리트 집단은 이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물론 괜찮은 젊은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직의 논리에 동화된 검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이익에, 검찰 조직 이익에.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관료들은 생각 괜찮은 분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료 조직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공기업 가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기업에 대해서 정권들이 낙하산 인사 많이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땐 굉장히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공기업 노조들이 되게 보게 되면은 막 낙하산 인사 반대 초창기에 막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1, 2주 지나면 조용해져요. 나중에 보면은 그 기관장도 계속 시끄러움이 지속되는 게 안 좋으니까는 막 후생 조건, 복지 조건, 임금 올려주고선 타협을 해가지고 조용히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그 감사원에서 감사 이제 적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걸 이제 감사 적발받죠. 그럼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공분을 느끼죠. 실망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에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할지 모른다. 왜? 내 이익이, 나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기재부 들어가는 초참 행시 관료들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년, 20년 근무하면서 자기 이익, 조직의 이익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는 같이 동화가 되는 거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매판적 특권층, 소위 언론 재벌이라든가 자본 재벌이라든가 기업 재벌이라든가 이런 매판적 특권층들하고 한 통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검찰개혁을 이렇게 자초시키려고 윤석열이 난을 일으키니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깨시민들이 의병이 또 일어났잖아요. 지난해 우리가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2차 우리가 일으켰잖아요. 봉기를요. 의병들이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끝내 국회에다 관철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이 시동을 걸리는 것 같으니까는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매판적 특권층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당시에 미통당이요. 선거법을 그러니까는 악용해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국회 장악을 시도를 했죠. 국회 장악하게 되면은 다시 다 원점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식물 정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했는데 그때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의병들이 3차 봉기를 했죠.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해가지고 막아냈잖아요. 4.15 총선 승리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권층들, 매판적 특권층들이, 토착애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이 의병이 돼가지고 다 막아낸 거예요. 지금 커다랗게 세 차례나요. 막아낸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19라는 재난이 터집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이건 위기입니다. 선진국가들 지금 성장률 지금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폭락하는 거 봐보세요. 그 엄청,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5.8% 됐어요. 마이너스요. 그 2배 정도 되는 이런 폭락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 위기입니다. 위기요. 대단한 위기죠. 이걸로 우리 사회도 위기에 봉착하죠.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막아준 것은 누굽니까? 저는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었었어요. K방역의 성공의 주체는 누구였냐? 시민들이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발휘한 시민들이었었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 재난으로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미통당은 당시에 4.15 총선 자기들이 완승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으니까요. 근데 코로나19를 우리가 2월 달에 신천지가 막 바이러스 테러를 막 이렇게 확산시킬 때 시민들이 방역진들의 헌신적인 방역진 노고와 더불어서 막아냈잖아요. 막아내다 보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 도약의 기회로 됐잖아요. K방역이 K경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올해 OECD에서 1등 성장률을 하고 있는 나라로, 예? 이게 돼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매판적 특권층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판적 특권층이요? 방역이 실패했어야지만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궁지에 몰릴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 테러로 공격을 하죠. 바이러스 테러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이 바이러스 테러를 공격을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재난이 거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월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손을 대야 되겠다. 공공의료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의료인들의 의료 특권층들. 모든 의료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료 특권층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나와가지고, 예? 참 추악함을 다 드러냈죠. 젊은 학생이나 나이 먹은 의사들이나 관계없이요. 우리 사회 특권층은요, 요소에 다 있어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곳일수록 다 특권층들이 요소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의료 특권층의 민낯이 드러났죠. 전문 의료인들의 그러니까 이 민낯, 허구성이 드러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K 방역 과정 속에서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가지고 빛을 발휘한 게 뭡니까? K 재난 기본소득이었던 거예요. K 재난 지역화폐였던 거예요. 이 K 경제 성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는요. 재난지원금이요. 실제로 분석해보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역화폐, 기본소득, 누가 제일 앞서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반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재정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돌려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는
국가의 이 돈을, 재정 자원을 국민한테 그냥 넘겨주니까. 지역화폐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자기들이 통제했던 재정 자원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 특권이 이게 잘못하다 무너지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을 국민들이 한번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1차 재난지원금 줄 때 홍남기 부총리가 선별로 하라고 엄청나게 고집부렸잖아요. 70% 선별로요. 당시에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식으로 그걸 정리했습니까? 고소득들이 그러니까는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 쓴 국민들이 너무너무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이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고 전부 다들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쓴 경제 정책 중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나는 국민들이 이렇게 박수 보내는 정책 난 본 적이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경제학자로서요. 이렇게 간 것에 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제 정책에 왜 경제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이거 쌍수 들고 반대하냐 이거예요. 기재부 관료 조직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질까 봐요. 자신들의 권한을 국민이 준 건데 자신들 개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공직자예요 그게요. 사기꾼이지. 그건 공직자가 아니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최근에 한 발언을 봐보세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하라. 문 대통령이 지시했어.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면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를 해. 이게 도대체가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차기 지도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지금 차기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이미 부상해버렸잖아요. 만약에 기본소득 도입하는 차기 지도자를 만약에 선출을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기본소득 도입 반대한 자기가 뭐라고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 결정을 해요? 이거는 국민이 결정할 부분이라 반대를 해도 국민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형 재정준칙.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융단 폭격을 했죠. 야당은 또 못 믿었다고 반대를 하고 하거든. 근데 지 혼자 도입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왜? 안에서 박수 받고 있다니까요. 기재부 관료들이. 잘한다. 부총리 잘한다. 왜? 자기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국민이 결정 혹은 결정할 사안을 테크노크라트가 뭡니까? 전문 기술 관료예요. 우리말로요. 기술자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자.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이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나라잖아요. 국민이 결정한 거를 기술자들은 그걸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문 기술 관료자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걸 맡긴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남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 집단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인물로 남고 싶은 거예요. 마치 윤석열처럼.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손에 피 묻혀라. 자기 잘라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 영웅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의 난이 실패했듯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거 시대의 역적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의 변화, 시대 착오적인 무지에서 비롯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과 맞는 거라면요. 당신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건 시대 착오적인 거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논리인지를. 엉터리 논리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난처럼 홍남기의 난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재부 우수한 공무원 여러분들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세요. 그걸 역류를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역적이 됩니다. 역사의 역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최고의 인재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자긍심을 좀 가져주세요. 자긍심을요. 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재정의 민주화 방안, 재정도 민주화가 필요한 거예요. 검찰도 민주화가 필요하듯이요. 재정도 민주화가. 이 지금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가 국가재정전략회의예요. 여기서 내용과 방향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다가 국가재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재정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 대변자들로 구성하자 이거예요. 청년, 소상공인, 소비자, 노동자, 농민, 국민이 원하는 재정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정책화하라 이거예요. 정부는요. 기술자들은. 그래야지만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기재부는 그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오늘 이건 제 책을 좀 이제 다시 소개시키고 싶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고요. 사실은 공정경제 3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고 지금 다스베이다가 시작되고 그래서요. 이거는 뭐 공정경제 3법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스베이다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공정경제 3법을 제가 간단하게 청산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논란되는 게 감사위원 분리선출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언론들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세계 유례 없는 감사원림 분리선출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정경련에서 만든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 앞장서가지고 조선일보랑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라는 것은요. 예국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사들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게 감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감사위원들을 그러니까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들 중에서요. 그러면 이사회가 그러니까 제대로만 돼 있으면요. 우리 감사위원 분리선출할 필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이라든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독립이사, 즉 집행부, 대주주에 영향을 안 받는 독립이사를 절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자체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독립성을 확보한 독립이사들로 감사위원들을 구성하니까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필요가 없죠. 주주총회에서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이사회를 사실 정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요. 그렇게 창의적이지가 못합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거를 만들 능력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요. 되게 꼼수엔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사회를 건드리려니까는 너무 이게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는 이쪽 감사위원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주주총회에서 좀 선출하도록 하자. 이런 꼼수를 도입한 거예요. 예국인들이 볼 때는 참 대한민국 답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요. 그러니까요. 이사회가 독립적이면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하잖아요. 독립성이 없잖아요. 사회이사들이 거수기 노릇하잖아요. 이사들이 독립성이 없어요. 이사회가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들도 독립성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독립적인 감사 정도 한 명 정도는 3명 이상을 선출하는데 한 명 정도는 좀 독립적인 좀 반영될 수 있는 소액주주들 입장을 반영될 수 있는 그거 하자는 것조차도 지금 싫다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총수나 한국경제신문이나 조중동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시장경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시장경제 자본주의도요. 자기들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지 지지하지 도움이 안 되면요. 그것도 헌신차처럼 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증명됐잖아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게 시장 경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지지해줬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되는 경제 체제는 지지하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정권이면 독재 정권도 지지하고 이러듯이 우리나라 특권층들은, 매판적 특권층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지지자, 시장 경제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뭐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박정희 경제 체제, 전두환 경제 체제가 그게 무슨 시장 경제 체제예요? 예? 국가가 다 계획하고 관리하고 다 통제하고 그랬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기준인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요, 시장 경제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사이비 시장 경제주의자들입니다. 사이비 자본주의자들인 거예요. 예? 사이비 보수들이죠. 그래서 그걸 매판적 보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매판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보수층들은, 예?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외세에 의존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층들이라고요. 서구의 보수는 아니죠. 애국자들입니다. 자기 국가 이익, 자기 공동체의 이익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공정거래 3법, 공정경제 3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것만 먼저 한 가지 정도만 좀 지적을 할게요. 세계 유례 없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앉아있어요. 세계 유례 없죠.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분리선출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이사로 선출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유례 없다고 하고 앉았어요. 예?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듯이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창의적이지가 못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절 못해서 끝까지 뒷부분을 못 해드려가지고요. 근데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벌써 후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노동관련법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정경제 3법이. 거기다가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결합시키냐고요.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기본소득 검토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소득 어떻게 됐습니까? 윤희숙이라는 의원이 내놓은 게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에요? 그게요. 그건 기본소득의 기자도 갖다 쓸 수 없는 하나 아니죠. 그런 것처럼 공정경제 3법이 김종인 씨는 뭐랬습니까? 자기가 박근혜 때 도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웬걸 노동관련법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저쪽 매판적 특권층에 누가 있습니까? 정점에. 재벌자본이 있어요. 예? 재벌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언론 권력들이고, 검찰 권력들이고, 기재부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앉아있고요. 그렇죠? 저는요, 어떤 개인 자연인을 지금 비판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홍남기, 윤석열 개인 자연인을. 이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국민이 준 권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준 권한을 똑바로 쓰라 이거예요. 예? 주인의 목소리에 좀 경청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오늘 재정준칙 60과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수치인가를 제가 학문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진 걸로 들렸다면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시절이 하도 하수선한 시절이다 보니까는 저라도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때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화의 이 길이 그냥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장정이에요. 대장정입니다. 예? 대장정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완성되는 것은요. 분단이 해결되고 통일이 되는 순간에 해결될 겁니다. 아마 우리 자녀 세대들은 통일 조국에서 저는 살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주말 연휴 동안에 평화가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드리기보다도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 해주시는데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걱정까지 끼치는 해서요. 네, 저도 잘 챙기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또 이만 가시고요. 뭐 나머지는 다른 이제 주중에는 또 다른 방송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